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은요, 총 3가지죠. 예, 첫 번째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나눠드렸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보실만한 내용은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유효 무효 표 이렇게 하나 있는 거 한 장짜리 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여기 마이 민법 총칙 판서 노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판서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판서를 가급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판서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교재를 밑줄을 그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나갈게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수업에 초점을 맞출 것은요, 일단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표시 그리고 밑줄 작업하시면서 개념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재 9페이지를 펴주시죠. 자, 9페이지 펴주시면 자, 서론 및 민법의 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9페이지 넘기시고 10페이지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페이지도 넘기시죠. 자,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2페이지까지는 절대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자, 13페이지에 기초정리,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로마자 1번에 조문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문을 저랑 같이 이제부터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제49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을 때 제1조, 제2조, 제3조, 제49조 이런 식으로 조문을 읽으실 때 조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 옆에 가로가 쳐져 있으면서 진한 색으로 법인의 등기사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쓰시죠. 제목이라고. 조문의 제목을 간추려서 이렇게 제목에 넣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기타 배우지 않았던 법들을 조문을 읽으셔야 되니까 그 조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도 하셔야 되고 조문을 찾으시기도 해야 되니까요. 자,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아, 이건 제목이네? 예,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라미 1번이 붙으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밑에 양가로 니은으로 내려가시죠. 제49조 동그라미 1번을 제49조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이 붙으면 항, 1번 동그라미 그러면 제1항, 2번 동그라미 붙으면 제2항, 3번 동그라미 붙으면 제3항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시니까 제2항을 보시니까 제49조 2항 찾으셨죠?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데 그 밑에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양가로 디귿으로 오셔서 뭐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냐면 호라고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그러면 여러분 조문을 왜 이렇게 공식처럼 읽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제49조, 제2항, 제8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8점을 찾으시면 되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성명 주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조문에는 우리 민법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리을 가시죠. 가점, 나점, 다점.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가 다음에 점이 붙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49조 1항 제1호 가목 이렇게 읽습니다. 나점이 붙으면 나목, 다점 붙으면 다목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은 자, 양가로 리을에 제49조 조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제1항 항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1호 호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가목의 목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 항, 호, 목 이렇게 하시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행정법 교수님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꼭 민법에다가 떠넘기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용어 정리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어입니다. 용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의. 그 다음에 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선의는 착할 선자를 써요. 악의는 악할 악자를 씁니다. 아, 그러면 선의는 착한 뜻, 악의는 나쁜 뜻 이렇게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법은 태생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태생이 독일이고요. 독일에 있었던 민법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일본을 통해서 직수입을 합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중국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 민법하고 중국 민법이 거의 비슷하대요. 이유는 일본에서 중국의 간도를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중국법도 우리나라 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보셔야 되니까 일본에서는 자 여러분 선이라는 뜻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모른다. 악의를 뭐라고요? 안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니 우린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전 선인 거죠. 모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정리 갈게요. 자, 13페이지 보세요. 자, 13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선이 악입니다. 양가로 기억에 선의 밑줄 그으시고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의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절대 판서하지 마시고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걸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고의입니다. 고의. 자, 고의 부분을 볼게요. 고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야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라고 했을 때 악의가 아닙니다. 알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의도적입니다. 그러면 자 길 가다가 죽여버리고 싶고 의도적으로 가서 푹 찔렀어요. 그러면 고의로 죽인 거죠. 근데 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라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이 있고로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의는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고 과실은 뭡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실수로 다치게 한 거고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의도적으로 가서 다치게 한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과실이라는 포인트, 실수라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단어가.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알 수 있었는데 이게 과실의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너는 평소에 운전할 때 어떤 주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하니까 너는 운전할 때 주의를 잘해야지. 주의를 잘 살펴봐야지. 주의 의무를 주의를 잘 돌봐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했어. 그걸 위반해가지고 사람을 쳤어. 과실로 사람을 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라는 단어를 민법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쳤어. 그러면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거죠. 의도적으로 갖다 박은 거죠. 의도적으로. 예,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다른 말로 알 수 있었는데가 뭐냐? 실수다. 왜? 피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못 피했어? 자, 피할 수 있었는데 뭐로 치였다? 과실로 취한 겁니다. 사람을 교통사고를 냈는데 야, 그 사람을 쳤잖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못 피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과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실 이꼬로 민법에서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이꼬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나오면은 전부 다 과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과실 실수라는 것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개인적인 기준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개인적인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실수라는 건 평균인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을 못했을 때, 평균인들이 해야 되는 주의 의무를 못했을 때 그게 실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평균인 기준의 과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저랑 같이 체크하시죠.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아이고, 주의 의무 위반이죠. 그럼 과실인데 일반적으로 선량하게 생긴 관리자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과실을 했을 때 작은 과실과 큰 과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과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작다, 작을 소자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 그 다음에 큰 실수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과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조금 위반했다, 크게 위반했다.
크게 위반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예, 이렇게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고의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과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실 실수인데요.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위반했는데요.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이게 과실인 거죠. 그러면 이때 과실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과실에 맞춰서 작은 실수다 경과실, 큰 실수다 중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애가 튀어나왔는데 시속 20km 달렸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쾅 하고 쳤습니다. 그러면 작은 실수에 불과하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게 운전하다가 애를 치웠어요. 그럼 무슨 실수가 되겠습니까? 큰 실수, 중과실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가 더 뭐냐면 우리가 민법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과 민법의 구별 기준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형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형법에서 우리 마인드로서는 고의나 과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친 거하고 실수로 사람을 친 거하고 어떻게 형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치세요. 민법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쳐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이 민법에서 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고의와 과실은 민법에서 같습니다. 고의와 과실은 민법에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기 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내용인데요. 예, 여기는 특별하게 밑줄을 그실 필요가 없이 이 자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4페이지 밑줄 안 긋고 자, 대신에 여러분 피와 살이 되는 15페이지 양자의 연습이 있습니다. 별표를 2개 정도 치시고 양자의 연습은 저랑 같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자의 연습 갈게요. 자, 양자의 연습은 뭐냐면은 이제 저랑 같이 볼 건데 이게 좀 처음 하는 게 되나서 제가 다른 데서 전자칠판을 쓰거든요. 그거랑 좀 느낌이 달라서요. 자, 양자의 연습을 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또는 조문에서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거나 감이 좀 좋네요. 여기가 갈 수 있었을 때라는 거죠.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기 써 있죠. 무효로 한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시게 되니까요.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민법 공부할 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왜? 과정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과정을 가서 복습을 하시는 건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결과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이나 회계를 공부할 때는요. 그때는 숫자를 얼마다라고 결과를 공부하시면 무조건 틀리죠.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과정을 공부하시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과정을 왜 설명하느냐? 이해시키려고요. 그럼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외우세요. 이러고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절대 복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알았다. 여러분 알았다가 뭐죠? 고의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악이. 자, 나가 또는입니다. 또는.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제가 이거 놓치기 쉽다 그랬죠. 주의 의무 위반. 피할 수 있었는데 아 몰랐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네? 실수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를 기억 보시면 이거를 먼저 풀었으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에 밑줄 그으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기억에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로 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니은 갈게요.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니까, 자, 저는 악의는 있었는데 그리고 과실은 없어요.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무효인 거죠. 또는 하나라도 걸리면 되죠. 악이니까 무효입니다. 요게 양가로 니은이죠. 아니, 양가로 니은은 과실이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우면, 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인데 둘 다 있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무효죠. 자, 그러면 양가로 디귿 갈게요. 양가로 디귿 가니까 악의가 있는데 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이 없다. 무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을 가시니까 선의입니다. 그리고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그 과실 나왔죠? 과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선의 앤드 과실. 과실이 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무효죠.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양가로 미음입니다. 선입니다. 그리고 과실도 없는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의도 없는 거죠. 선의도 악의가 없는 거고 과실도 없는 거죠. 그럼 둘 다 모두 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는 아닌 거죠. 무효가 아니면 뭡니까? 유효인 거죠. 여러분 이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을 싹 다 지워볼게요. 빨간색을 쑥 지어서 여러분 이건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만 공부하자?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땐 뭐다? 무효.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뭐다? 무효. 그러면 유효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유효로 바꾼다. 그러면 무효를 유효로 바꾼다. 무효의 반대말이 뭐죠? 유효.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또는의 반대말이 뭐죠? 그리고. 악의의 반대말이 뭐죠? 선의. 이렇게 세 가지는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만 제대로 기억해서 결과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2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1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판소노트는 자 2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교재는 16페이지를 펴주십니다. 자, 판소노트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한글의 문제점은 뭐냐면 똑같이 썼을 때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좀 선호하시는 편인데, 자, 여기 보시죠. 한글로 보니까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확하게는 한문으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거는 법관들이 모이는 원, 양로원 구성원들이 모이는 장소,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로원도 모이는 원,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원 할 때 이렇게 원자를 쓰는 것은 장소입니다. 법관이 모이는 곳. 그러면 이 법관이 모이는 곳은 뭐냐? 지방에 있는 법관들이 모이는 곳, 지방법원. 고등에 있는 법원들이 모이는 곳, 고등법관들이 모이는 게 고등법원. 대법관들이 모이는 장소가 뭐라고요? 대법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쓸 때 요거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법원이라고 하는데 법법자에다가 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수원지 할 때 쓰는 원자입니다. 물숫자가 이렇게 써 있죠. 수원지 할 때. 그러면 수원지는 물이 생겨나는 근원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뭐냐면 법이 생겨난 근원,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죠. 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바로 분쟁 해결의 기준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요 단어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럼 분쟁을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시는 게 제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법의 법원. 한문으로 원자가 보이시죠? 요 단어가 들어오면 이때는 법원,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제1조를 보세요. 자, 법원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조리 밑줄 그으세요. 자,
자, 분쟁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자? 법률의 규정으로 해결하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또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해보자. 관습법도 없으면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자? 조리에 맞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법원, 법을 만들게 된 근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쟁을 해결할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법률로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리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조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조리. 시험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표를 쳤지만 지워야지. 자, 조리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조리라는 건, 자, 조리는 사물의 도리입니다. 조리조리, 도리도리.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교재를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18페이지 가보세요.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18페이지 4번을 보십니다. 자, 4번에 조리. 자, 양가로 기억에 의의가 있죠. 조리란 사물의 도리다. 네, 도리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조리조리, 도리도리.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법률로 해결해보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도리에 맞게 해결해라. 도리에 맞게 일을 해결해라. 요게 바로 조리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의 의미인데, 자, 요걸 보셔야 돼요. 법의 체계입니다. 법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법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식.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헌법입니다. 왜 맨 위에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밑에 명령과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습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로 법들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러면 왜 이게 헌법이 맨 위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험엔 안 나옵니다.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얼마나 정당한 법이냐에 따라서 최위에 있느냐, 맨 밑에 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헌법입니다. 헌법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법을 제정하고자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국민들이 가서 투표를 해요. 직접 가서. 국민들이 무슨 투표한다고요? 직접 투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 하고 직접 투표를 해버리면, 자, 이때는 정당성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으니까 정당성이 엄청 크죠? 그런데 법률을 딱 보니까, 이거는 법률은 뭐냐면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한 것들을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노동법률, 민법, 형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하죠. 국회에서 제정할 때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국민이 직접 투표합니까? 국민이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러면 직접 투표한 것보다는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과 규칙이죠. 명령과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명령과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명령과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회 밑에 있죠? 쪽수에 밀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많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혼자니까 정당성이 좀 떨어지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될 것이, 자, 국민이 직접 투표한 게 짱이야! 맨 위에 있고, 국민이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만든 법, 국민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만든 법, 이런 것들은 직접 투표한 것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률이 더 위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명령규칙. 그러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그 지방에서만 정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거죠. 자, 관습법은 우리가 직접 투표한 적이 없는 법이죠. 종래 관례대로 내려온 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그래서 무슨 법? 성문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는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가 없다. 문자가 없죠. 종래 그냥 관습처럼 해왔던 법이죠. 이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법의 체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법이 맨 위에 있다. 국민의 직접 투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를 따라야 된다?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국민이 직접 투표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국회가 국민이 직접 투표한 헌법보다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단 말이야? 안 되는 거죠. 남녀평등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남녀불평등의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 헌법을 다른 말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투표하신 나머지 법 질서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시는 헌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체 법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전체 법 질서.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고요. 명령과 규칙은 행정부가 한 것이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로 이루어진 법이고, 관습법은 글자가 아니라 종래 그래왔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이 법률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쟁을 해결할 때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가지고 해결합니까?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 여러 가지를 다 끌고 와서 해결합니까? 다 끌고 와서 해결해야겠죠. 노동법만 가지고 노동법 해결하는 게 아니죠. 노동,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 법률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성문법을 말해. 자, 여기 법률은 뭐를 말한다? 성문법. 그럼 요건 뭐다? 관습법. 성문에 법률이 있으면 이걸로 해결해 보고 이게 없으면 뭘로 해결해라? 관습법으로 해결해 보고 관습도 없으면 뭘로 해결해라? 도리에 맞게 해결해라. 이게 분쟁 해결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문법을 좀 멋지게 써볼게요. 성문법을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어. 어떻게 쓰면 되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 법률의 법, 명령의 령. 그래서 성문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령.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당성이 높은 순으로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성문법과 그 밑에 관습법. 아, 그러면 이 법률은 바로 성문법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성문법이고 성문법이 없으면 재판 못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을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자 하나를 더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정리할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씨종중이 있습니다. 김씨종중. 자, 김씨종중이 있죠. 그러면 김씨종중에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종중에 선산에 100억이 수용보상금으로 국가에서 100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종중들이 묻혀져 있는 선산을 국가가 수용하겠다. 대신에 너희들한테 100억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종중 구성원들이 나눠 갖자라고 한 거예요. 나눠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종중원 중에서 남자들만 나눠 가졌대요. 남자들만 100명이서 각각 1억씩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종중원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왜 우리 뭐 같은 피가 아닌가? 같은 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종중원도 여자 종중원도 보상금을 분배해라 이렇게 요구가 생겼죠. 민사상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민사상 분쟁이 생겼죠. 이게 민사상 분쟁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조건 일단 뭘로 해결하자? 이 법률은 그냥 법률입니까? 성문법입니까? 성문법.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모조리 뒤져봅니다. 여자도 종중원인가? 어디에도 써있질 않아요. 자, 글자로 이루어진 법이 없습니다. 없네? 그러면 판결 안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뭘로 판결하자? 관습법. 여러분,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들은 종중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었습니다. 관습법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습법은 있어. 옛날부터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었어. 그래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종래 관습법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헌법에 반해? 헌법에 반해요? 헌법에 일치해요? 남녀평등이에요?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야, 헌법 질서에 반하네. 효력이 없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여자도 종중원이다. 성문법을 보니까 규정이 없어요. 관습법을 보니까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지만 이건 헌법에 반해요. 남녀평등에 반해요. 그러면 판결을 안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에 따라서 판결해라? 도리에 따라 판결해 보세요. 여자도 같은 핏줄이다 아니다. 그래서 종중원이 맞아. 얘네들한테 배분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판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결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도리상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성문법을 먼저 보시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고 관습법도 없으면 뭘로 인해서 조리에 의해서 판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1번의 의 보시죠. 자, 1번의 의 보시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란 법원 밑줄 그으시고 가볍게 보세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기준. 성문법, 관습법, 조리다. 이렇게 기준이고요. 자, 2번 별표 2개 체계 치시고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거기 양가로 기억에 법률의 의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무슨 법? 성문법을 의미한다. 밑줄 그으시죠. 자, 양가로 니은에 법률의 범입니다. 자, 민법 제1조 법원의 법률에는 자, 우측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전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의 명령 밑줄 그으시고 각종의 규칙 밑줄 그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국제법규까지 문자로 이루어진 건 다 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진 것은 조약이든 국제법규든 국제조약이든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 관습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습법입니다. 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번에 성립요건이죠. 자, 성립요건 갈게요. 관습법은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자, 뭐랑 섞인 것이다? 관행과 법률의 법적 확신이 섞인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세요. 관행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었다라는 관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입니다. 그래, 이게 이미 굳혀졌어. 이렇게 인식이 필요한 거죠. 법이 되었어.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 보시죠. 관습법은 자, 법 동그라미 치시고 관습법의 법 동그라미 치시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법원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관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게 관습법이야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법이니까요. 법은 누가 판단한다? 법관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관들이 판단하니까 법원 내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자, 이렇게 가시고요. 자, 성립 시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마번의 효과 가시죠. 자, 효과. 양가로 1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양가로 1번 X.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성립 요건의 흠결. 자, 제목의 밑줄 그으시고요. 자, 첫 번째 줄.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적으로 관행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진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행은 왔는데 법적 확신이 없다. 아이, 여자는 종중원이 아닌데 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자체로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적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자, 양가로 3번에 법률과 저촉된 경우죠. 법률과 저촉된 경우. 자, 양가로 기억 학설대로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치시고 양가로 니은 갈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건 편안하게 들어보십시다. 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래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고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자 돌아가신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상당히 축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한 20억 정도를 모았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가 이제 드디어 돈이 떨어지니까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돈 떨어진 남편이 갈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죽었죠.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근데 자,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제삿날이 돌아오니까 자식이 당연히 엄마 제사를 모십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만, 이놈아, 남편이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제사를 모신다는 게 되냐? 내가 제사를 모셔야지 라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걔가 전손됐나 봐. 아닙니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토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민법에서. 제사 비용을 감당하라고. 돈에 눈이 먼 거죠. 제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네가 제사를 모신다니, 네 엄마긴 하지만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갑니다. 재판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연히 관습법상 남편이 아내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분쟁이 생겼으니까 성문법을 다 뒤져볼 거 아닙니까? 성문법을 뒤져봤는데 가정을의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이 제사를 모실 수도 있지만 또는 자식이 모실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못 모셔야 되겠습니까? 모실 수 있는 겁니까? 서로 약간 모순되죠. 여기 남편만 모시고 자식은 안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식도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성문법이 우선입니까? 관습법이 우선입니까? 어느 쪽이 더 위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니은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여러분, 법령이 뭐였죠? 성문법. 법령이 뭐였죠? 성문법이었죠? 자, 여기 법령이 뭐였죠? 성문법이었죠? 요거죠, 요거. 성문법. 그래서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효력이 없습니다. 아주 살다 보면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많습니다. 안 돼! 아이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밑줄 그으세요. 열을 세우면 관습법은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성문법보다 뒤에 서야 되겠습니까? 뒤에 서야 되죠. 열을 세우면 뒤에 세워라. 열후적.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충적.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성문법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밑줄 그으시는 게 거의 다 시험에 밭입니다. 밭. 자, 양가로 4번에 헌법과 저촉된 경우죠. 여러분, 아까 전에 헌법과 저촉된 경우에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에 저촉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실세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밑줄 그으시죠. 자, 여러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실세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헌법이라는 전체 법실세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그 밑에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밑줄 그으시죠.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시죠. 자, 1번.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적 효력이 없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자, 앞으로 판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여기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만들 때, 자, 요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원문입니다. 원문은 꼭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를 일부러 작게 했어요. 보지 말라고.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침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보지 마시라고. 대신에 여기는 진한 색으로 써놨죠. 요약 정리입니다. 요약 정리된 부분을 읽으시면 되는 거지. 원문을 읽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랬는데
저 꼭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이 찜찜해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원문은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죠. 자, 이유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우측에 밑줄 그어 보세요. 남녀평등 원칙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법질서에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에 조리는 되셨고요. 자,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보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니까 여자도 종중원이 맞습니까? 분배 받을 수 있습니까? 라니까, 아니, 법률에 없는데? 관습법은 있는데, 헌법에 반해서 효력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조리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조리로 판단하겠습니다. 양가로 니은이죠.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남녀 모두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성년에 밑줄 그으셔서 성년에 한해서만 종중원이 됩니다. 제사비용 못 내는 꽃감이나 빼먹는 미성년자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년이 돼야 됩니다. 제사비용 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기억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기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이번에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죠. 자, 여기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변호사 상담비를 좀 저랑 같이 볼게요. 자, 판서를 하지 말고 최대한 집중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지금처럼 잘 집중하시면 돼요. 자, 변호사 상담비를 한번 갈게요. 자, 변호사 상담비인데 항상 변호사를 찾아가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야, 20년 전에도 1시간당 3만 원이었고 지금도 시간당 3만 원, 시간당 10만 원이다. 20년 전에도 변호사 상담비는 시간당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는데 변호사비는 안 오른다 하고 막 이렇게 입이 막 튀어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관습적으로 자,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얼마씩 준다? 10만 원씩 상담을 주기로 했어요. 상담료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뻥친 거예요. 자, 변호사법에 이런 규정은 절대 없는데 만약 변호사법에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변호사법에는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습상으로는 시간당 1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변호사님 저 상담 좀 하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오셔! 네, 1시간 상담해 드릴게요. 오셔! 이렇게 해서 상담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변호사 상담비를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죠? 얼마를 줘야 돼요? 와! 돌아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사법에 의하면 시간당 얼마를 줘야 되고 관행적으로는 시간당 얼마 주면 되고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관습에 따른다, 법률에 따른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관습이나 법률에 따르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인문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문특강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규정과 괜찮아요. 나중에 뒤에서 또 책에 다 있어요. 정리할 건데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두시는 거죠. 자,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규정은 반드시 강력하게 행동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은 이 규정은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바꿔도 되는 규정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규정은 왜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내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보여준 것일 뿐이고 너희들이 달리 정해도 돼. 강행 규정은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기준만 보여준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인문특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저시급이 있다. 최저시급이 있는데 자, 최저시급이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9,000원이라고 봅시다. 9,65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9,000원을 봅시다.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돈을 주는 것, 월급을 주는 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밑으로 더 떨어뜨리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 그건 너희들이
바꿔도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만 잡아준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저 감기인데요, 약 먹어요. 이 얘기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약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약을 먹으면 어떤 이유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감기가 낫는지를 아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게 전문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돼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는 것, 더 적게 주는 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전문가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에 최저시급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게 주는 거, 서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규정을 달리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급 2만 원, 이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시급 얼마 주라고 했는데 9천 원 주라고 했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급 5천 원은 돼야 안 돼요? 6천 원이네? 6천 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최소한 9천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쪽 부분은 강행규정, 이쪽 부분은 임의규정 해서 편도처럼 한쪽 면만 강행규정이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변호사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력한 규정이겠습니까?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되겠습니까? 꼭 시간당 20만 원 받아야 됩니까? 아닌 거죠. 그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여러분 노동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주로 강행규정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52시간 근무해. 그럼 52시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적게 하는 건 괜찮죠. 근데 그거보다 많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은 임의규정,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은 강행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규정. 자, 그러면 이건 임의규정이죠. 그러면 임의규정과 관습이 있다. 어느 쪽을 따를까라고 하니까 관습에 따라 1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게 민법에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18페이지 보시죠. 로마자 2번에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입니다. 106조 보십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규정이죠. 자, 임의규정 밑줄 그으세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 밑줄 그으세요. 임의규정은 시간당 20만 원 변호사법. 자, 다른 관습 시간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가로치세요. 서로 간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비를 얼마 줄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죠. 그럴 땐 뭐에 따른다? 관습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나중에 행정사 되시면 자, 저 처리 좀 부탁합니다. 제가 해드릴게. 얼마인지 안 정했죠? 그럼 뭐로 간다? 관습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받는 돈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1번 관습법과의 관계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합니다. 요거는 사실인 관습입니다. 아직 법이 안 돼서 사실에 불과하다. 사실인 관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립 요건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했다.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관습법과 같다. 하지만 그 밑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3번의 입증 책임입니다. 니은 시험에 안 나오고 기억 시험에 안 나옵니다. 디귿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억만 보시죠. 자, 사실인 관습은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관습법은 누가 입증합니까? 하니까 법이니까 법원에서 해요. 맞아요. 자, 사실인 관습은 누가 입증합니까? 사실이니까 사니까 당사자가 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4번에 효과죠. 자, 효과입니다. 자, 효과에서 자, 양가를 1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 줄부터 밑줄 그을게요. 우측에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 요것까지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죠. 자, 얼마 줘야 돼? 관습에 따라 줘요.
얼마 주기로 정했다? 안 정했죠? 그럼 얼마 주기로 정해지는 거죠? 10만 원. 보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양가로 2번도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지금서부터 강약 조절을 해드릴게요. 자, 페이지 16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민법의 법원 있죠? 별표가 3개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3개. 항상 강약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자, 20페이지를 보십니다. 20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21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22페이지. 자, 22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저랑 같이 여기 부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2페이지입니다. 자, 판서 노트는 여기 판서 노트는 여러분들하고 자, 4페이지도 되셨고요. 자, 이제 법률 관계 부분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판서는 하지 마시고요. 교재 정리해 드릴 테니까 판서하지 마시고 여기 와 보시죠. 자, 이것도 인문 특강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먼저 법률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관계.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모든 개념이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야 되는 개념을 아시면 훨씬 낫습니다.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보시면 되냐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법률관계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책임을 못 묻는다. 그러면 호의관계입니다. 친구한테 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좀 태워줘. 그러니까 친구가 태워줄게. 너 가는 길이니까 태워줄게. 근데 이 자식이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새끼 검찰에 고발해야지. 이거 되게 안 돼요? 그럼 무슨 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강사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들어 누워서 나 강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묻지 마세요. 근데 물을 수 있죠. 그럼 무슨 관계? 법률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법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집 아줌마가 내 저번에 4개 돌봐준다고 그래놓고서 요번에 가니까 안 돌봐준대. 자, 4개 내가 외출할 때 4개를 돌봐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돌봐주기로 한 거예요. 쌩 까는 거죠. 내가 언제 약속했어? 몰라? 이러면서. 자, 그럼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무슨 관계? 예,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률 관계는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형성이 됩니다. 뭐냐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형성이 될 때도 있고 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형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서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해서 법률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냐?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와서 쿵 하고 쳤습니다. 그러면 운전자하고 저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제 치료비를 안 내면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호의관계입니까? 법률관계입니까? 법률관계죠. 그런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럼 법률의 규정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률의 규정을 보니까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손해배상은 뭘로 한다? 금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쿵 친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너 불법행위야, 손해배상, 돈 내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표시가 전혀 없을 때 생기는 거고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법정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 법정이라고 불러요. 부모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은 무조건 애를 낳는 순간에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 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법적.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뭐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물건을 진열대에서 갖다 놓는 게 사겠다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이게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보통 의사표시 하시는 거죠. 학원에 와서 카운터에서 강의 수강 신청 끊으실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버스 탈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그죠? 카드를 찍는 게 나 탈게? 하니까 아저씨가 타지 마세요. 이거 저기 차고 들어갑니다. 다음 거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거의 99%는 의사표시를 통한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것도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준 거죠. 무조건 이만큼 줘!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위와 다르게 2만 원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어서 이건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 제1절 법률관계입니다. 별표 안 칠 거예요, 요거는. 자, 로마자 1번에 분류죠. 자, 2번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자, 가번에 의입니다. 법률행위란 법률 사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옆에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요것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밑줄 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측에 3번에 법률의 규정 가시죠. 법률의 규정 보시면 의입니다. 의사표시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요소로 한다. 이 정도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우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로마자 3번에 법률행위와 법률규정과의 관계 밑줄 그으시고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뒤로 휘리릭 넘기세요. 23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고 24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는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자, 25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3번에 법률 규정과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 자, 아까 전에 최저임금 9,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다르게 5,000원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었고 2만 원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죠. 법률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거죠. 다른 법률행위 한 거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정과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자, 나번에 임의규정 보시죠. 자, 임의규정은 아니 왜 이건 임의규정이냐? 사회질서랑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105조 보시면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바꾼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규정이야. 없는 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할 때에는 규정에 따릅니까? 의사에 따릅니까? 의사. 2만 원에 따르는 거죠. 2만 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번에 강행규정 가실게요. 강행규정. 자, 의 보시게 되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와 관계 있는 규정, 있는 동그라미 치시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규정. 요 정도만 밑줄 그으시면 다 끝나십니다. 요 정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배래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시면 로마자 4번에 호의관계. 자, 호의관계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법적인 의무나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27페이지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권리와 의무에서는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거기 27페이지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양가를 리을에 반사적 이익 거기다 별표 하나만 치시죠. 판서노트는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서노트는 5페이지 펴주세요. 자, 요거 저랑 같이 정리하실게요. 자, 여러분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3만 원을 주고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물건을 3만 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을이 나 지금 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부터 줄까? 해서 만 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럼 아직 얼마를 못 줬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답을 잘 주시죠. 자, 2만 원을 아직 덜 줬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뭐냐? 무효래요. 계약이 무효랍니다. 이 계약이 효력이 없대요.
자,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효는 순수한 우리말로 효력이 없네. 여러분, 효력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존에 줬던 건 돌려받아야 돼요, 안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행을 하지 않은 2만 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행을 한 1만 원은 돌려받아야 돼요, 안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됩니다. 계약이 무효니까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무효래요. 그러면 자, 앞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이행 안 한 부분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미 신혼 살림으로 준 것은 돌려받아야 돼요, 안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는다. 아셨어요? 무효는 공식이에요. 무효는 더 이상 이행 안 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행을 한 부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돌려받습니다. 제 친구 이혼했어요. 예, 혼인계약이 무효가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산다 안 산다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준 것은 돌려받는다 안 돌려받는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네. 자,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자, 요겁니다. 갑이 을한테 야 3만 원만 빌려줘. 뭐 하려고? 도박 자금, 도박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게 1만 원밖에 없다. 야 이거부터 먼저 줄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려주기라는 약정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여러분, 지켜야 되겠어요? 도박 자금 빌려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반사해 줬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분이 저한테 와서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3만 원. 그래서 제가 3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2만 원을 더 줘야 돼요? 더 이상 안 줘도 되겠어요?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요? 세상에.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도박 자금을 정황인 약속은 당연히 뭐다? 무효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도박 자금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을 해서 빚을 졌어요. 2억을. 그러면 전 2억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도박 자금으로 2억 원의 빚을 졌다고요. 그러면 2억 원을 도박 자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거기 실제 상황이, 역시 혹시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 아세요? 실제 상황? 여러분, 도박 자금은 갚는 게 아니에요. 무효예요, 무효.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누가 나타나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사채업자들은 조폭이 나타나죠. 법이 가까워! 주법이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모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계약들도 있는 거죠. 도박 자금을 빌려주겠다. 그럼 나는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빌려줘야 되고 돈을 꿔서라도 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도박 자금은 더 이상 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없어요. 도박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자,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이행을 한 부분은 돌려받아야 돼요, 안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러분, 돌려주면, 자, 여기 보세요. 을이 누구냐? 도박장 주인이에요. 자, 갑이 3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좀 빌려줘. 도박자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을이, 나 지금 가진 게 1억 원밖에 없는데 1억 원 빌려줄게.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 1억 원을 갑이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효죠. 그러면 을이 2억 원을 더 빌려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1억 원을 갑이 을한테 갚으면 을이 이 돈을 가지고 개가천선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요, 더 도박장을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키죠. 돌려주는 순간에 도박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박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1억 원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으로 1만 원은 갑의 소유다. 그럼 도박 자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장 주인들은 또 누가 나타나요? 법이 가까워! 주에 가까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법으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첩계약도 볼까요? 자, 첩계약도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갑이 을한테 오빠 나 오빠의 첩이 될 테니까 소유권 등기 하나 넘겨줘. 아파트 이런 거. 그래서 을이 알았어 하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요. 근데 갑이 첩으로서 살질 않아요. 징그러 저리 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을이 열받아서 야이씨 무효야 무효.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이행 안 한 부분은 없는 거죠. 다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그럼 이행한 등기를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받지 못해야 됩니까? 돌려받으면 을이 여보 당신밖에 없어 하고 개가천선에서 살겠어요?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첩계약하겠어요? 또 딴 사람한테 가서 첩계약하겠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반사적 이익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저랑 같이 공부하실 텐데 자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의 여동생이 저쪽 강남에서 거기 호스트바 이런 데서 일을 한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것도 다 알아요. 오빠 집에 들어와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갑은 오빠 왜 나한테 살라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넘겨주는 순간 못 돌려받아요.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갑의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밀당을 하는 거죠. 넘겨주놓고 첩계약을 이행 안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죠. 돈은 다 줬는데 오피스를 다 줬는데 내 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반사적 이익은 자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여기 부분이 이해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죠. 잠시만 쉬시죠.